2026년 6월 한 피해자의 이름이 26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먼저 밝혀진 것은 피해자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범인이었어요. 범인은 잡혔습니다. 범행도 인정했습니다. 재판도 끝났고 형도 선고됐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건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녀에게 남은 건 진짜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첼시 제인도. 범인은 있었지만 피해자의 이름은 없었던 사건. 그녀는 어떻게 26년 만에 자신의 이름을 되찾았을까요? 오늘의 기록은 첼시 제인도 사건입니다. (2000년 11월 13일) 미국 매사추세츠주 첼시. 경찰은 첼시 솔저스홈 주차장으로 출동합니다. 군인과 참전용사들을 위한 시설. 그 주차장 뒤편에서 천에 감싸인 젊은 여성의 시신이 발견돼요. 현장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피해자는 머리와 손이 없는 상태였어요. 얼굴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지문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수사관들이 처음 부딪힌 벽은 범인이 아니었습니다. 신원이었어요.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으면 가족에게도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발견 장소와 시신의 상태, 그리고 당시 정황뿐이었어요. 실종자 기록을 대조해도 바로 맞아떨어지는 이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임시 이름으로 기록됩니다. 첼시 제인도. 제인도는 진짜 이름이 아니에요. 미국 수사 기록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에게는 존도, 신원을 알 수 없는 여성에게는 제인도라는 임시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첼시 제인도는 첼시에서 발견된 이름 없는 여성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수사는 피해자의 이름을 찾기도 전에 다른 쪽으로 먼저 움직입니다. 주차장 인근 감시 카메라에 한 남성이 찍혀 있었기 때문이에요. 피해자가 누구인진 몰랐지만 시신을 버린 사람은 화면에 남아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은 그 남성을 추적합니다. 그의 이름은 유진 맥콜럼. 맥콜럼은 피해자를 만나 린에 있는 YMCA 방으로 데려갔다고 진술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그곳에서 목이 졸린 뒤 사망한 것으로 판단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수사는 또 하나의 벽을 만납니다. 피해자의 머리와 손이 제거되면서 얼굴과 지문으로 확인하는 방법은 막혀버렸습니다. 수사기관은 이 훼손을 신원 확인을 막고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한 행위로 볼 수밖에 없었어요. 결과적으로 수사는 범인보다 피해자의 이름 앞에서 더 오래 멈춰서게 됩니다. 범인을 향한 수사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를 향한 수사는 이름 앞에 멈춰섰습니다. 수사관들은 맥콜럼에게 묻습니다. 그 여자는 누구였습니까? 맥콜럼이 말한 이름은 리사였습니다. 그는 피해자가 필라델피아에서 왔다고도 말했어요. 하지만 성, 주소, 가족, 학교, 신원을 확인할 만한 정보는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수사관들에게 남은 것은 두 단어였어요. 리사, 필라델피아. 수사는 그 두 단어를 따라갑니다. 비슷한 나이대의 실종자를 찾고 피해자 정보를 공개하고 제보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제보는 오지 않았어요. 리사라는 이름은 처음엔 단서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이름은 수사를 앞으로 보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시기 필라델피아가 아닌 다른 도시에서 전혀 다른 이름의 실종 기록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펜실베니아주 앨런타운. 2000년 11월. 그곳에는 16살 소녀가 있었어요. 며칠 뒤면 17번째 생일을 맞을 나이였어요. 그녀의 이름은 티파니 브래들리. 가족에게 티파니는 사건 기록 속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농구를 좋아하고 ROTC 활동도 하며 그림과 춤을 좋아하던 16살 딸이었습니다. 티파니는 2000년 11월 8일 앨런타운에서 실종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족에게 남은 기억 중 하나는 마지막 전화였어요. 티파니는 가족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런데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다고 합니다. 불안했고 겁에 질린 듯한 목소리였다고 해요. 그녀는 나중에 다시 전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화는 다시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첼시 주차장에서 이름 없는 피해자가 발견됩니다.
지금 보면 두 기록은 날짜도 나이도 가까워 보인다. 펜실베니아에서 사라진 소녀, 첼시에서 발견된 신혼미상 피해자. 하지만 당시에는 두 기록이 만나지 못했습니다. 한쪽 기록에는 리사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필라델피아에서 왔다는 말도 있었어요. 다른 한쪽 기록에는 앨런타운에서 사라진 티파니 브래들리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달랐습니다. 도시도 달랐습니다. 그리고 첼시의 피해자는 얼굴과 지문으로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은 티파니를 찾고 있었고 수사기관은 리사를 찾고 있었습니다. 같은 사람을 가리킬 수도 있었던 두 기록은 서로 다른 이름 아래 따로 남아 있었던 겁니다. 수사는 한때 나한트 해변으로도 이어집니다. 나한트는 첼시에서 그리 멀지 않은 바다를 끼고 있는 지역이에요. 공개 자료에 따르면 몇 년 뒤 피해자의 머리와 손은 나한트 해변에서 발견됩니다. 수사관들은 더 많은 단서를 얻었어요. 복원 이미지도 만들었고 정보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그 발견 뒤에도 그녀의 이름은 바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정에는 범인의 이름만 도착합니다. 2005년 유진 맥콜럼은 살인 혐의와 관련해 유죄를 인정하고 종신형을 선고받습니다. 재판은 끝났지만 사건 파일에는 아직 비어있는 칸이 남아 있었어요. 피해자는 누구인가? 그녀는 리사로 불렸습니다. 또 첼시 제인도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쪽도 진짜 이름은 아니었어요. 이 사건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남은 이유는 단순히 잔혹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정답이 나온 것처럼 보이는데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가 끝까지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인가? 그 질문은 2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건 파일 안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멈춰있던 파일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매사추세츠 검시관실은 첼시 제인도의 법의학 증거를 첨단 DNA 분석을 위해 제출해요. 분석을 맡은 곳은 미국 텍사스의 오스럼이었어요. 오래된 증거였지만 분석 끝에 DNA 프로필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FBI 유정개보 수사팀이 그 DNA가 닿을 수 있는 가족을 추적하기 시작해요. 처음부터 이름이 나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작은 DNA 단서 하나가 먼 가족의 기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수사관들은 그 가지를 따라가며 범위를 좁혀갔어요. 그리고 마침내 피해자와 가까운 가족에게 닿습니다. 가족 DNA 비교 결과 첼시 제인도는 티파니 브래들리였습니다. 2026년 6월 수사기관은 그녀의 신원을 공식 발표합니다. 그제야 맥콜럼이 말했던 단서가 왜 빗나가는지도 보여요. 그녀는 리사가 아니었고 필라델피아 출신도 아니었습니다. 앨런타운에서 사라진 16살 소녀. 그녀의 이름은 티파니 브래들리였습니다. 수사기관은 훗날 티파니가 인신매매 피해자였을 가능성도 언급하게 돼요. 그녀는 미성년자였습니다. 펜실베니아에서 사라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보스턴 지역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수사기관 발표에 따르면 그 지역에 도착한 뒤 오래 지나지 않아 맥콜럼을 만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후 티파니는 린의 YMCA 방에서 살해됐습니다. 그녀가 왜 그곳까지 가게 됐는지, 누가 그 이동에 관여했는지 모든 과정이 공개적으로 밝혀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녀가 성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16살. 가족에게 전화를 걸었고 다시 전화하겠다고 말했지만 끝내 돌아오지 못한 아이였습니다. 범인은 2005년에 이미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이름이 돌아오기까지 그 뒤로도 26년에 가까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첼시 제인도. 오랫동안 그녀는 그렇게 불렸습니다. 하지만 2026년 그 이름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티파니 브래들리였습니다. 오늘의 기록은 첼시 제인도라는 이름으로 시작해 티파니 브래들리라는 이름으로 끝납니다. 이름을 되찾은 그녀가 이제는 편히 쉬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카디의 아카이브 카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